너넨 다 죽었어. 우리가 다 너네 쓸어버릴 준비하고 있어. 그런 태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이 인간이 교화되진 않겠지만 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계속 MBC를 틀어주는 게 좀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저쪽 책상에 뭐 이렇게 문건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뭐 단전 단수 뭐 이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너는 몽골이냐? 시력이 한 6.0 되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가상의 라인이 소위 계엄 매뉴얼과 다르게 한 명이 뜻밖의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예. 오로지 재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공정위죠.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안가 모임에. 도대체 뭐지 이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싸가지 없는 놈들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싸가지들을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싸가지들이 이제 다 죗값을 치르게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싸가지 모음 보시죠.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예?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삼천도 의원님께서는 안가 어떻게 아니 제가 생각하실지 얘기하고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소위 왕법부라지들, 왕법 기술자들 4분이 모였죠. 모였죠. 예. 그걸 저한테 저녁 먹으러 간 그 건 모임 맞습니다. 후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 인멸입니다. 이 중요한 내란죄에서 그것도 윤석열의 안가에 모였던 4사람의 이야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죠? 그 이해충돌 주식 팔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더군요. 1심 끝나고 항소할 수 있었는데 그날 다 내놨습니다. 어쨌든 1심에서 패소한 뒤에 그만둔 거죠. 싹 다 팔 수 있는 건 다 내놨고요. 그러니까 저 패소한 뒤에 그런 거죠. 예, 1심 됐습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잠깐요. 있었는데 권리가 묻는 말에 있는데 다 보세요. 접었습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에게 넘어가면 조은석 주심위원의 컴퓨터에는 2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람, 또 하나는 반려. 맞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결제 승인권자는 저고 단순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은석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2가지 버튼이 있죠? 제가 이런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열람 체크하는 확인했습니다. 것만 있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당군이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건과 관련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그거는 뭐 수차 열람했고요. 의원에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열람을 자주 했지만 그건 업무에 충실하다는 건 이게 전원까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주시면 엄청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갑자기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를 자꾸 차지철에 비유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차지철에 저를 자꾸 비유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그런다고 그래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교를 하지 마세요 아예. 자, 여러분 보셨죠? 이완규 법제처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저런 자들이 이제 윤석열 믿고 까불었던 거죠. 근데 저런 태도를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몇몇을 한 걸 봤으면 저런 놈이 또 있네 그럴 텐데 윤석열 때 저런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한결같이 많아요.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딱딱 잘 골랐는지 본인의 이 구미에 맞게. 자, 다시 보니까 더 천불이 나네요. 특히 김용현이 10월 8일 장관 되고 나서 이제 김석 지금 총리하고 그 오고 가는 질의응답을 보니까 그때가 작년 10월 초였잖아요. 너넨 다 죽었어. 우리가 다 너네 쓸어버릴 준비하고 있어. 그런 태도로 지금 답변을 했구나. 국회 와서.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드니까 더 억장이 무너지는데. 오늘 하루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저 당시에는 시체가 말을 한다고 생각했겠지? 어차피 죽을 것들 이러면서. 영연빼구리 준비하고 있는데 뭐 니네들이 이런 거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10월 8일이 왜 중요하냐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끝나고 나서 그 사령관 3명 불러다 놓고 수리 취해서 처음 한 얘기는 비상조치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결행 계획이 다 쓴 거죠. 그러니 10월 8일 날 앉아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내가 조금만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고문하고 죽일 건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짜다라는 듯이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은 그 이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고 저 국무회의라 그러니까 저 국회라는 장 자체를 갖다가 전혀 무시해버리는 발상.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신들은 임명직이야. 선출직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들을 만들어냈던 윤석열 정권의 풍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면. H 리님 세워놓고 한 대씩 때려주고 싶네. 이은주님 앵커님 이 더위에 혈압 터지라고 한 방에 다 몰아넣어서 세트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미워 그래. 아니 이것들 다 한 번에 다 정리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더위가 안풀 가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 그 과거에 이제 죄송한데 꼬라지를 보고 나니까 이제 저 인간들이 저 생물들이 받을 법적인 처단이라는 것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이고 저는 김용현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국회에 와서 인사를 돌 때가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국회의장이 야당 쪽에게도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려요. 그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분노했지만 그 아래에 있었던 여인영 같은 경우에도 부승찬 의원이 질의하거나 했을 때 왜 질문하는데 고함을 치느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두 분 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고압적 태도와 야당 의원들의 무시를 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곧 계엄을 통해 이 작자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우리한테 감히 기어든다, 대든다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 싸가지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 좀 집어넣으면은 싸가지가 좀 한풀 꺾입니까?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좀 쉽게 교정교화가 되는 스타일들이 있고 교정교화가 아주 정말 장기간의 수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봤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쉽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차 싶을 거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가 제가 보기엔 교정교화가 제일 까다로운 그 케이스입니다. 예, 잘 안 될 거예요. 그 법무부에서 TV 편성을 매주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제 수용자들 식단뿐만 아니라 어떤 TV를 보는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상파만 틀어주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이름 보니까 종교 방송도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유튜브를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TV라도 좀 간간히 틀 것 같은데 저녁 방송에는 주로
CBS나 평화방송이나 이쪽에 그 프로그램 이름들이 제가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이 인간이 교화되진 않겠지만 좀 그런 프로그램 보고 나서 좀 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히려 계속 MBC를 틀어주는 게 좀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새로운 고문 방식이긴 하겠네요. 계속 자기 그 욕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뭐 어제가 MBC 보도 하나에 그 뉴스를 보니까는 9시 뉴스에 거의 8시 뉴스 세게 박아버리더라고요. 너 죽을래란 내용으로 거의 제가 볼 때 1분 동안 나레이션처럼 쫙 글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설위원이 하는 거. 그래서 작정을 했구나. 그런 방송 보여줘야죠. 매일 저녁마다. 그 논설위원 그 논설을 이렇게 듣는데 의자 표현이 상당히 좀 지금 앉아 있어야 할 의자 그런 것 좀 와닿았죠. 자, 싸가지들의 종말 이제 다가오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자들이 하나하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줄 알았죠, 뭐.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대고 정말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들 들었지만 그런 거짓말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지요. 아니,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면서 다들 이거 자기들 하나하나씩 문건 주고 준비를 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한다는 말이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 한덕수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박선원 의원인가?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아주 잘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쪽 주머니였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뒷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 뒷주머니면 되게 바지 뒷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래도 이거를 믿을까 말까 하는데 뒷주머니에 넣었다. 이상민은 더 가관이었죠. 저쪽 책상에 뭐 이렇게 문건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거기에 뭐 단전 단수 뭐 이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너는 몽골이냐? 시력이 한 6.0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있었던 거를 이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CCTV에 그전에는 또 음성은 없었는데 김용현이 거기에 음성 기능까지 이렇게 다 해서 녹화하고 막 이렇게 해놨대요. 지 발목 지가 잡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CCTV 화면을 보면 한덕수, 이상민 이 두 사람이 문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문건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보면 지금 저게 실제 CCTV 화면인지 CCTV 화면이 이렇게 잡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JTBC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저런 식으로 문건을 가지고 아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다 하고 그런 게 딱 증거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 또 뭐 최상목, 이상민 이런 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폐쇄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어쩌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보면 참 가소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한 15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셋 다.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공무원만 40몇 년 한 분 아니에요?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생활했고 최상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업 공무원 출신이 대통령이 뭐라고 줬는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접어갖고 바지 뒷주머니 뭐 어디에다 넣어놨다가 그냥 아랫사람 준다?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큰 어디 저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큰일 나죠. 말이 되니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하나둘씩 진실이 증거에 의해서 저 얘기할 때 아무도 믿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의해서 거짓말이었던 게 입증이 되는 거고 그 내란의 공범의 범위가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군 사령관들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무위원 쪽에 없을 수가 없죠. 이제는 후속자 많이 나올 겁니다. 김정은 원장님, 예. 그 한덕수 총리는 이 본인이 뒷주머니에 넣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 이거였고. 그럼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최상목은 나는 안 보고 접어서 그냥 보좌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CCTV에 이상민, 한덕수 두 사람이 다 페이퍼 들고 얘기하는 거 다 나왔고 그게 계엄 선포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테이블에 있던 거 다 걷어갖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그리고 접견실에 있는 것까지 싸그리 걷어갖고 나와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강윤구 부속실장이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선포문 그거 조작해서 만들 때 그걸 또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 보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던데 본인이 넣었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누가 억지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본인이 발견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문건 내용이 궁금한데 김정은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내용일까요? 다 지시죠. 내란과 관련된 지시 내용들이 각 부처별로? 다 부처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날 다 모든 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부처는 아니겠습니다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국무회의에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른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계엄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랑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일 거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 국무회의도 중요합니다만 그 앞에 11월 26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모였으면 제가 볼 때 이건 돈 만드는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대부분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겠죠.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2일 날 윤상현하고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을 왜 만났을까? 제가 볼 때는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그 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해야 될 거잖아요. 숫자가 한 1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에 누굴 맡기면 좋을까? 그거 대략 추정입니다만 그럼 윤상현만 단독으로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은 거기에 맞는 지침들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한테 하나하나 내린 것 같고 이게 실패하니까 12월 4일 날 내 4인방, 법조 4인방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어떤 그 대처 방안을 찾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미 12월 하순부터 12월 3일까지 쭉 계획된 일정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것을 거짓말하려니까 소위 다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부 안 하고 연기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의 상황이고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최상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로로 접었어요? 세로로 접었어요? 예.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죠. 그다음에 A4 용지를 쪽지로 바꾸는 마술을 갖다가 실현을 하고 한덕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로 집어넣는지 모르고 그죠? 갑자기 자고 났더니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충분히 예비됐고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 계엄군을 관리하고 지시 지휘를 했던 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상민 장관이 문건을 3장을 들고 있었다라는 보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덕수와 함께 각자 자신이 받은 지시 내용을 가지고 조율하고 모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일부 보도가 아니라 대다수 보도가 이 내용을 접근할 때 내란 방조 혐의 이렇게 적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란 방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저 일단 맞는 것 같고요. 끝까지 자리에 남아서 한덕수와 이상민이 내란을 함께 모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조선일보 피셜이긴 한데 앞에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윤석열의 오늘 특검 소환 조사는 불출석하겠다라고 사유서를 어제 오후에 특검 쪽에 윤석열 측에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단독 보도가 조선일보에 떴는데 다만 절차상으로는 구치소 측에서 특검 쪽으로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조선일보의 취재에 의하면 어제 오후에 윤석열 측에서 특검 쪽으로 우리는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취재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오전 절차로 또 따져보니까 구치소 쪽에서는 불출석 사유서가 특검 쪽으로 건네간 적은 없다라는 확인이거든요. 요거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제 그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무총리 당시는 내각을 통할하니까 이렇게 챙기고 그다음에 이상민 너는 행안부니까 단전 단수 이런 거 살펴보고 최상목 너는 기재부니까 국보에 해당하는 비상입법기구 만드는 예산 이런 거 확보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특검이 불렀던 사람들이 내각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거를 보면 퍼즐이 이렇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게 이미 내란 모의 단계에서 기획이 된 거죠. 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일단 반대할 놈들은 빼. 그리고 나와서 일단 대가리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뭐 큰 영향가 없이 그냥 내 할 놈들만 불러. 그렇게 해서 11명 맞추고 그다음에 문건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각자 시달해. 그렇게 하고 시작한다. 딱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들이 와서 딱 그걸 하고 성공하면 착착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게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건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손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쪽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맨 처음에 쪽지 이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걸 별거 아닌 쪽지 하면 우리 뭐 포스트잇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식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건을 작성을 누가 했는가 그런 거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딱 나올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님. 당연히 있죠. 작성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도 있지만 그 내용으로 문건을 만들으라고 지시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지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국정 전반을 알아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은 아닌 거죠. 그럼 누구냐? 누군가 있죠, 분명히.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냥 행동으로 실행한 사람 외에 전체적인 계획을 짠 사람이 아직은 안 밝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윤석열이가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돼요. 능력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 아니 포고령도 김영현이 썼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근데 김영현이 쓸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걸 다뤄본 적도 없다는데. 그래서 저는 김태효의 역할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실세로 권력은 누려왔는데 지금 계엄 국면에서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못했고 뭔가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김태효가 이 과정에서 저는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막 올라오는 댓글에는 정진석 아닐까요? 이게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도 기획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공무원 오래 한 사람이 했을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모의를 했는 것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에 일단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자들 다 업무를 배정한다. 미션을 주고 그러면 거기만 했겠습니까? 야 국회는 일단은 뭐 그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대한 경찰을 동원해서 막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추경호,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연락해서 혼선을 빚게 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단서는 두 가지 라인인 것. 하나는 뭐냐면 계엄사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 매뉴얼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용현이 본인은 컴퓨터 쓸지도 모르는데 컴퓨터 깨 부시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북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그걸 작성한 사람이 있겠죠. 김용현은 아니겠죠.
전 그러면 이건 계엄 매뉴얼과 관련해서 한쪽 라인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이에요. 노상원이 수첩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최근 나오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과 노트에 작성한 방식을 보면 이건 본인이 작성한 겁니다만 노트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정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상원이 누구랑 이걸 협의했을까? 노상원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막 갈겨 쓰진 않잖아요. 그럼 회의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의를 했던 라인이 어떤 라인일까? 하나는 군 라인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휴가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김건희 쪽 라인이 결합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태효까지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태효 부부도 김건희 씨랑 관계가 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가상의 라인이 소위 계엄 매뉴얼과 다르게 지금 같은 내란 사태에 대한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는 용산에 누군가 하나가 있겠죠. 이걸 계속 연결을 네트워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축이겠죠. 계엄 매뉴얼 라인 하나, 용산의 실무적인 라인 하나, 그다음에 김건희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 라인 하나. 그럼 이 고리에 누군가 있을 것인가? 이걸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특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걸 특정해내서 진술을 받은다면 제가 볼 때 진짜 희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의 얼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현재는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 다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그럼요. 사실은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면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누군가 기획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실무자가 도와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 계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맨 끝단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첩사가 됐던 뭐 특전사가 됐던 맨 끝단의 실행 단계만 지금 나와 있고, 그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다 빈 공간이잖아요. 이걸 채워가는 게 수사인데 조은석 특검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나 뭐 사람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미리 그렸던 그림하고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림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증거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수사라는 것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중간에 이건 물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시킬 겁니다, 이제. 박영식 에디터님이 그림 잘 그리시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내란 수사팀 쪽에서 그 JTBC 탐사보도팀을 접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JTBC 탐사보도팀이 단독 보도를 했던 게 이제 안가회동의 4인방 멤버, 요거를 이제 초기 보도했던 기자가 있거든요. 그때 이완규는 심지어 이제 관용 차량을 타지 않고 치밀하게 택시까지 타고 그때 안가회동을 참석을 했었다. 이제 이 보도를 한 기자인데 특검팀에서 그 영상을 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안가회동 당시에 뻗치기를 그 탐사보도팀이 했었는데 4인방 말고도 추가적인 차량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 영상이 어둡고 또 경찰 쪽에서 그 당시에 이 차량 번호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해줬답니다. 내란 수사팀에 전화가 와서 그 영상을 좀 공유해 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한 걸 보면 내란 특검팀은 현재 이 안가회동에 저희가 알고 있는 법률비서관을 포함해서 5인의 멤버가 들어갔잖아요. 그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에 한 서너 명이 더 참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내란의 설계자 그리고 내란 이후에 수습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누가 기획했는지를 아마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김영현이 내란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2-3시쯤에 노상원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상원아. 그걸 왜 물어보라고 노상원한테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김용현이 만든 그 개통 라인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2-3시쯤 전화해서 실패하고 나니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계획은 노상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노상원도 혼자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상원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김용현 관저에 거의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김용현과 노상원이 계획을 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 시점에 김건희가 김용현 관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갔을까? 그럼 김건희가 거기 관저에 갔을 때 혼자만 갔을까? 다른 사람이 같이 갈 수도 있잖아. 차장이라고 하는 게. 전 그렇다면 김용현 관저에서 노상훈과 김건희 또는 플러스 알파가 여기에 대한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해 나온 내용들 노상훈이 막 내부에 적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단서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은 윤석열과 김용현 라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땐 김건희와 노상원 라인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또 다른 열쇠고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하나하나 확증하면 되는 거죠. 관계 사실인가 진짜? 김건희가? 너 거기 왜 갔어? 굳이? 김용현 부인 보러 갔어? 그런데 노상원은 왜 갔지? 시간대가 맞는다면. 그렇다면 일단 노상원과 시간대가 맞는다면 서로 얼굴은 본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왜 얼굴 봤어? 뭐 한 거야? 수사는 그런 방식으로 좁혀 들어가서 노상원이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는지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많은 실체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수사는 노상원 수사가 되게 중요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조은석 특검이 우리들이 지금 이제 사실 깊이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조만간 이렇게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노상원, 김용현, 뭐 윤석열, 한덕수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야 여기서 움직였구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막연한 예감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부분은 잠깐 아까 김정우 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26일 날 안가회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까지는 그럴 수 있어 보여요. 아 거기에 이복현도 있었어요. 예. 그럼 5인이네? 아니. 4인. 김주현, 박성재, 이복현, 한기정. 그리고 실패한 다음 날 말고 아니. 11월 26일 개헌 11월 전에. 26일. 네. 예. 그런데 한 명이 뜻밖의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아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수 출신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것도 안가에서 도대체 공정거래위원장이 안가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금감원장도 좀 멀지만 안가하고는 성격이. 근데 이 네 명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은요 사실은 일반인이나 웬만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오로지 재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공정위죠.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안가 모임에. 도대체 뭐지 이게? 그 제일 사실은 궁금해요. 그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건 뭐지? 싶을 텐데 여기서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모의를 했는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니 왜냐면 뜻밖의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여기서.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계엄 그 해제 당한 다음 날 모였다는 4인방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그다음에 이완구. 예. 이 자들이 사전에 모의를 했던 자들인데 이게 해제되니까 야 다시 모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던 자들일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만 그렇죠. 사실 좀 되는 딱 거니까. 법률가 네 사람만 모인 거죠. 그날은.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같고 맨 처음에 이거를 김영일님 64 38기 김용현 동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은요. 조현천이는 문건 작성했다가 미국에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또 묘연해졌는데. 예, 조용히 끝났죠. 예. 이자가 와서 뭐 코치를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개념, 그러니까 이건 개헌 매뉴얼 쪽으로 이쪽일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구도를 잡기는 그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돈을 쥐어 짜는 거라고 하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돈을 확보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최상무 같은 경우도 12월 3일 날 그 문서, 자기는 안 봤다고 하는 그 문서에 비상입법기구가 있었는데 F4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쭉 보게 되면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예. 아직까지는 다 추정입니다만. 오케이, 그러면 내부는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서 모의를 했을 것인가 그림을 그려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리포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